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미술연구에서 민화와 현대미술과의 관계, 특히 현대미술에 나타난 민화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을 비롯해서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새삼스럽고 작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민화적 요소를 차용한 작품이나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왜 미술가들이 근대기에는 민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민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민화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작품에 차용했는지, 민화의 어떤 점을 수용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20세기 한국미술을 얘기할 때 근대와 현대를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풋노트 2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글에서는 20세기 전반기를 근대로, 20세기 후반을 현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일반 화가들이 민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1960년대에 들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야나기 무네우 씨의 민화 애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민화 수집을 했던 김기창, 권옥연, 이후환 같은 미술가들은 일본어나 일본 미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 김기창은 민화를 단순히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작품 세계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첫 번째 화가가 되었습니다. 점차 원동석, 유홍준, 앞에서 발표하신 윤보문 선생님, 이태호 같은 평론가들도 민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민화는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미술로서 탈소구의 방법이자 지배층에 대한 저항의 표현 매체로 인식되었습니다. 1980년대의 박생광이나 두렁동인들의 작품에서 이러한 메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과 발언, 앞에서 발표하신 현실과 발언도 포함이 되겠죠.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는 화가들이 민화의 조형적 특징에 더 매료되어 보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민화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미술가들이 민화 차용의 배경과 방식, 목적 등이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본 발표에서는 1970, 80년대의 화가들이 민화 차용의 방식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70, 80년대는 민족과 민족의 문화와 예술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된 시기로 미술가들이 민화에서 우리의 전통성을 발견하고 민화의 조형적 특징을 일반 회화에 적극적으로 차용하던 첫 시기라는 점에서 민화와 일반 미술과의 관계의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술가들이나 평론가들, 김월룡 같은 미술사가들이 민화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민화에서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민화와 일반 회화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린 목차를 보면은 지금과 같고요. 그래서 우선 한국 현대미술의 민화 차용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근대기에는 일반 미술과 민화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현대미술 차용에서는 70년대, 80년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텐데, 앞에서 윤보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부 겹치고 있습니다. 자, 근대기 일반 미술과 민화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액을 없애고 복을 가져다 준다는 다양한 종류의 민화는 근대기에도 여전히 크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산수, 모란, 봉황, 사슴, 영지, 호랑이 등의 그리는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으며, 이러한 소재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배 그림으로 걸려져 있고요. 이러한 소재들은 병풍이나 가구와 같이 실생활에 쓰는 물건이나 딱지본 소설 표지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30년경에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부를 보면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가구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민화풍이 그대로 화조화가 있죠. 네. 자, 이 그림의 세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딱지본 표지에도 이런 민화적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딱지본을 그렸던 화가들은 민화를 그렸던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근대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딱지본에서 민화풍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일상의 삶 속에 녹아있던 민화는 일부 외국인들을 보면 굉장히 경이로운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카를 로제티는 1902년에서 3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다녀갔고 그가 그린 사파로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미술사의 흐름에서 보자면 미술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었고 일반 회화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근대기의 민화와 일반 회화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지어져 있었던 이유는 1차적으로는 근대기 민화의 제작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근대기에 민간인들이 사용하던 민화들은 공들여 제작된 경우보다는 대량 생산 방식으로 제작된 복제품이 많았기 때문에 민화를 미술품으로 보기보다는 일회적 값싼 인쇄물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대기의 민화와 일반 회화 사이 간격이 커진 데에는 이런 물질적 요인 이외에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술과 미술가에 대한 전통과 다른 새로운 인식이 형성된 데서 기인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유입된 미술이라는 단어는 일상적 사용 가치와는 무관한 순수 미술만을 의미하였으며 일상의 상과는 거리를 두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영역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술의 영역을 담당하는 미술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미적 가치 있는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을 여겨졌으며 미술작품은 실용성과 분리된 순전히 작가 자신의 정신이나 의식세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일찍이 일본 유학을 다녀온 고희동이 말하기를 위대한 작품을 이루려면 세속에 물들지 않은 청구한 생활과 인격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했듯이 근대기의 미술은 일상의 삶이나 실용성과 관계된 영역이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정신의 차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술 인식은 새로운 표현 매체인 유화를 그리던 화가들뿐만이 아니라 전통 수묵체 서가를 그리던 화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범인, 즉 평범한 사람과 구별되는 탈속성과 정신성을 중요한 경향이 중시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돋보기를 바꾸기. 예를 들어서 장울성의 화실을 보면 이 화실이라는 작품은 월전 선생의 그 자화상으로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모델이 흰 한복을 입고 있는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물고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창작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근대기의 미술작품은 개인의 정신적 산물이며 순수성과 독창성만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는 새로운 미술 개념과 미술가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방식성과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의 무게를 둔 민화는 미술의 범죄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으며 작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민화는 미술사 서술에서 탈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한국 근대미술사는 대체로 서구적 미술 표현을 배운 일본 유학생들의 작품들이나 수묵체 서카의 경우도 관념적 표현이 아닌 사생적 표현에 주력을 한 작품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은 서양식 원근법이나 명화법에 의해 시각적 사실을 충실히 대하는 작품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근대적인 표현이라는 인식에 토대를 둔 것인데 이러한 인식을 고착화시킨 것은 조선미술전람회 같은 관전이었습니다. 미술가들이 등용문이었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사생적 리얼리즘이 심사의 기준이자 미술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여겨지면서 사실 제한적 양식이 근대 미술의 절대적 양식으로 빠르게 정착해 갔습니다. 자, 이상범 선생님이 그린 1926년의 초동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보면 굉장히 사생풍의 수묵화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기창의 가을이라는 작품도 역시 아주 사실적인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제한적 표현과는 거리가 먼 민화들은 자연스럽게 주류에서 멀어져 나갔습니다. 소재 자체의 상징적 의미가 있고 일상적 삶 속에 가치가 있는 민화는 소재의 반복과 표현의 도식화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화에 나타나는 공동체의 집단적 도식성, 소재의 반복으로 인한 양식의 상투성은 새로운 미술 개념을 체득한 미술가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명 작가가 그린 민화는 작가의 개성, 정신성, 창의성의 가치를 두었던 근대기에는 미술로 수용되기 어렵게 되었고 민화와 일반 미술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현대 미술과 민화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미술사에서 민화와 일반 미술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민화에서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수집한 야나기 무네우시의 영향이 큽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화를 수집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근대기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민화의 고유한 사용 가치 내지는 실용적 가치가 제거되고 미적 가치가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대기에 전통 불상이나 불화, 조선시대 초상화들이 수집되고 박람회장이나 미술관에 전시되면서 미술이라는 영역으로 맥락화되었고 미적 가치가 부여되었듯이 민화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다소 늦은 1960년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야나기 민화 인식은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우리도 민화에서 실용적 가치가 아닌 미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민화의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이 일반 미술의 맥락 속에 편입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민화 애호가들이 생겼고 이들은 민화를 수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몇 미술가들은 민화의 미적 가치를 단순히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창작의 원천으로 삼음으로써 민화는 순수 미술과 결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의 미술작품에서 민화적 요소가 관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환기의 1950년대 작품들에서는 산, 구름, 학 같은 식장생 소재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김환기가 민화에 관심을 갖고 민화적 요소를 수용했다기보다는 도자기나 사군자 혹은 문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는 다랑아리 형상 그리고 전통 도자기 문양에서 발견되는 학이나 구름 혹은 사군자의 매화 등의 소재적 조합을 통해서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196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민족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전통적 요소를 작품에 도입하는 경우에 대두됩니다. 그러나 당시는 추상미술이 화단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로 즉 앵크르멜 이후 기하학적 추상이나 옵티컬한 양식을 추구하던 시기로 작가들이 형상에 있는 민화에서 직접 전통성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순수 추상의 미술 논리 속에서 단청이나 무속적인 요소에 기원을 둔 오방색을 도입하여 한국적이고 민족적인 미술을 추구해 나갑니다. 파종현의 탄생이라는 작품이고 보시다시피 오방색을 쓰고 있으면서 옵티컬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죠. 네, 박서원 선생의 유전지라는 작품도 오방색을 쓰고 색종을 써서 전통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보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했던 그 박서보 선생의 묘법입니다. 단색조 회화의 대표적 작가로 언급되고 있죠. 자, 한국미술사에서 민화를 진지하게 창작의 원천으로 삼았던 작가는 앞에서 발표에서 나왔던 김기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적이거나 추상적 그림을 그리는 김기창이 1970년대에 민화의 주용적 요소를 직접 사용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민화에 대한 우리 인식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선 민화를 한국적 미술의 대표격으로 언급하는 글들이 1970년대 초반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의식이 팽배해지는 시기로 미술에서 서구적 미술 개념, 즉 순수 미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인식이 서서히 와해되었고 조선 민화의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이를 한국적인 미의식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간지 시사에서는 조자룡 선생이 이것이 한국 민화다라는 제목으로 1971년 7월부터 무려 12회에 걸쳐 민화를 소개했는가 하면 1972년 8월부터 다시 월간지 시사에 김호연 선생이 이것이 한국 민화다라는 제목의 글을 28회에 걸쳐 연재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5월에는 한국일보의 이조의 민화라는 글이 19회에 걸쳐 연재되면서 민화는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대표적 미술품이라는 인식이 일반인들 사이에 확산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 민화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즈음입니다. 1970년 9월이면 일본에서 민화 전시가 열렸고 1975년에는 동경 고단샤에서 이조의 민화를 호화 장정으로 출판합니다. 한국도 분발하여 비록 책자는 작지만 김호연의 한국의 민화, 이후관의 이조의 민화 같은 대중적 저서가 출판되었습니다. 민화는 단순히 수집의 대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형성을 탐구하고 연구해야 할 우리의 그림 혹은 결의 그림으로 형성되면서 근대기에 크게 벌어져 있던 두 영역의 간격이 좁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1970년대 김기창의 바보, 산수,
바보 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김기창은 누구보다도 먼저 민화의 새로운 조형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고요. 지금 제가 양력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1930년에 김은호 문화에서 들어가서 채색 인물화를 공부를 했고 그래서 조선미술 전람회를 통해서 그 채색 인물화를 계속 발표를 했고 37년, 38년은 조선미전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창덕궁상과 총독상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죠. 근데 해방되고 나서 외색 화풍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 혁신의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임범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예수 일대기를 그리거나 서구적 추상, 반추상을 구사하다가 1976년에 드디어 바보산수, 바보화주라는 개인전을 열게 되죠. 남경화랑에서. 이 그림은 자, 이런 그림들은 대담한 색채, 서구적 언급법을 위한 자유로운 사물의 배치 등의 조형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김기창 이전의 사실적 혹은 큐비즘적 혹은 추상적 화풍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꾸밈 없이 순수하다는 의미에서 작가 스스로 이들을 바보산수, 바보화주라고 명명하게 되는데 오광수 선생님 같은 분은 이러한 작품들을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다시 그 생명을 부여한 작품들로 음부의 가장 뛰어난 영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창의 갑작스러운 화풍 변화에 대해 평론가들은 1976년 초에 아내의 죽음에 인한 박래현 선생님의 그 작고로 인해서 심적 충격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도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작가가 이미 민화에 대한 깊은 연구를 했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일찍이 민화의 예술성을 발견하고 민화를 수집하고 연구했던 작가입니다. 당시 김기창의 민화에 대한 인식은 그가 개인전 직후에 썼던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 그 내용을 요약하면 민화는 결의 그림이고 결의 어리 담긴 회화이고 또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을 위하여 그려지고 민중에게 구입되는 민화. 그 다음에 수집에 그치지 않고 우리 현대 미술 한 지표로 삼아서 현대회화로 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글에서 김기창의 민화에 대한 정의나 민화를 결의 어리 담긴 미술로 보는 시각은 야나기 문에오시, 조자용, 김호연의 민화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민화를 민족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은 오랫동안 한국적 표현을 모색하던 김기창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해방 이후 김기창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관심거리는 조선적인 것의 표현이었습니다. 김기창은 김원호 문화에서 고운 선, 색으로 인물화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화풍을 배우면서 화가로 성장했고 조선 미술 전람에서 사실적 인물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큰 상을 받으면서 작가로서 입지를 튼튼히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자신이 구축해온 미술세계가 외색 화풍으로 비판받게 되자 작가로서의 입지와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는 해방 직후에 말하기를 오랜 외성 압박에서 자유를 속박당하여 특히 미술에서 그 영향은 지독히 흡수한 것이 바로 동양화다. 깊이 뿌리 박힌 일본적 습관을 여하히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이 큰 난제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론으로 민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해방 직후부터 김기창은 누구보다도 지속적으로 파격적 방식으로 외색 화풍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해방 이전에 습득한 화풍과는 전혀 다른 과감한 목표를 구사한 이런 분마도를 그렸고요. 또 큐비즘적인 요소를 수용하여 반추상적 요소를 표현한 것이고 문여도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렇게 완전 추상의 방식으로 서구의 자연적 조형언어를 동양화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연히 민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민화를 수집하였고 연구했으며 급기야 민화의 조형 언어를 수용하로써 자신의 컴플렉스였던 외색 화풍뿐만 아니라 큐비즘과 같은 서구적 조형 언어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었고 나아가 한국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바보산수, 바보화주는 바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977년
76년에 전시가 있었고 바로 77년에 한국 현대 동양화 유럽 순회전이 있었는데 김기창의 꽃과 새 그리고 군마도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출품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화 표현이 아주 빠르게 한국적이면서 한국의 대표적 화풍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민화 촬영 작가들을 박생광, 두렁 작가들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970년대부터 일어났던 민중문화 운동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민중미술이 형성된 시기에 민화는 중요한 전통미술로 부상하게 됩니다. 민중미술 작가들은 외세의 침입에 부단히 항거했던 주체 세력이 민족의 구성원 대다수인 민중이었으며 봉건 압제 세력이 저항했던 역량을 보여준 세력이 바로 민중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민족은 민중이라고 여겼고 민중의 예술인 민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민중예술, 즉 민중들의 자기 표현 매체인 민화를 비롯해서 굿, 탈춤, 민요, 농악 등이 20세기 일본과 서구 문화 유포로 말살되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중예술을 회복하고 민중적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조형 언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사실 민중미술가들이 1970년대 화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추상 내지는 모더니즘에 대한 저항의 미술로서 리얼리즘을 추구하기도 했지만 엄격하게는 리얼리즘도 서구적 조형 언어이기 때문에 원근법이나 명암으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은 이들이 추구하던 이상과 맞지 않았습니다. 자민족 개별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미술 표현을 발굴할 필요가 있었으며 민화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박생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민화를 적극적으로 장한 작가는 박생광입니다. 박생광은 이미 소재적으로 십장생이나 탈 등 민속적 요소를 탐구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민화와 연계술을 작품하게 된 것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두렁의 김봉준 같은 경우는 소재보다는 민화의 제작 방식이나 소비의 민중성, 저항성에 더 관심을 두었다면 박생광은 호랑이나 모란, 십장생 등 민화적 소재를 적극적으로 차용했을 뿐만 아니라 민화의 조형적 특징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작가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기 박생광 작품에서 불교적 요소, 무속적 요소, 역사적 인물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민화화만의 관계성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사한 오방색의 화려한 색채와 더불어 조형적 특징은 민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론가 원동석 선생은 박생광의 그림에서 특히 진체 사용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이는 진체 전통의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현대적 변형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화의 조형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박생광 선생님의 십장생이다. 앞에도 보죠. 민화의 조형적 특징에 대해서 원동석 선생의 민화의 시형식이라는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상의 대소, 비례관계를 무시하고 공간의 상하, 원근의 무시, 공간의 분할과 연속성의 임의성, 역원근법, 삼원법의 병용, 그다음 시점 이동에 따른 물상전개의 다면성, 시간의 동시성, 이미지의 자유로운 복합성, 화면의 평면성, 간결과 명확성, 즉흥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일반 회화의 경우는 작가나 시대에 따른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품의 시 형식을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민화는 양식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재 중심적이며 도상의 반복적 표현으로 이와 같은 시 형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품이 바로 시 형식에 잘 맞아떨어진 작품이라는 것이죠. 박생광은 이러한 민화의 시 형식에서 자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미학적 근거를 찾았고 단순하고 명쾌한 조형적 특징을 수용하여 강렬한 채색화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1980년대 박생광의 민화 사용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방 이전 박생광이 일본에서 미술 공부를 했는데 해방 이전에 그린 그림 중에 이런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평면적이고 디자인적이고 굉장히 회화적 표현과는 거리가 있는 작품을 제작하셨고요. 그 다음에 1974년에 2차로 일본에 가셔서 한 3년 가까이 작업을 하시고 돌아오십니다. 그 일본에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백학이라는 것이고요. 군이라는 작품이고 76년에 그 다음 75년에 수춘이라는 작품을 제작하셨습니다.
자, 이런 작품을 가지고 1977년에 그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 개인전에 대한 그 평론가 이희일 선생의 그 평을 보면 박생광 선생의 일본 화풍이 굉장히 강한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 강한 것은 작가로서의 수련과 형성, 성장의 기본적 과정을 20년 동안 근대기에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일본적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귀국한 후에도 계속 일본과 인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74년에 2차로 재도일한 이후에도 일본 미술원 원우로 초대될 정도로 일본 미술에 굉장히 가깝게 활동을 하셨고, 타이칸의 상 후보자로까지 올랐다라고 평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생의 글을 통해서 박생광 그림에서 일본화적 요소는 197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해방 이후 채색화를 그리던 화가들이 채색을 포기하거나 당시 일본화로 규정되는 조형적 특징을 스스로 제거해 나가려는 노력을 했던 것과는 달리 박생광은 1970년대에 재차 일본으로 건너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일본에서 활동하고자 했던 사실입니다. 앞서 본 그 백학이라든지 수춘 같은 작품, 그리고 1977년에 그린 노수라는 작품에서 황색 계열의 단색조 배경 처리라든지 배경과는 달리 나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같은 것은 굉장히 카노파적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카노파의 그 작품 중에 하나이고요. 그 중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조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박생광이 1970년대에 이렇듯 일본 화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으나 평론가 박용석 선생은 1979년에 박생광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런 그림 77년 전시에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되는 작품들입니다. 박용석 선생은 1979년에 괴감미술의 박성광에 대한 글을 쓰면서 똑같은 작품을 보고 좀 다른 시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박생광의 채색을 일본 화풍으로 읽기보다는 오히려 조선의 풍속화, 민화와의 관련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박용석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고구려 시대의 벽화에서 볼 수 있는 강렬한 색채의 느낌을 그대로 민화의 색채와 연결된다. 그렇다면 굳이 일본의 카노파의 그림만을 일본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게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박생광 그림을 굳이 일본화 범주가 아닌 한국 채색화 전통과 연결시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박생광에게는 한국적 화풍으로 나아가는 방법론을 제시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후 박생광은 불화와 민화에서 볼 수 있는 조형적 특징을 적극적으로 화면에 구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 박용석 선생의 박생광에 대한 평은 당시 한국 화단의 민화, 고구려 벽화와 같은 채색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맞물린 것으로서 시대적 분위기에서 나온 것임을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박생광은 민화에서 서구식 원근이나 명암 표현에서 벗어난 조형의 아이디어를 얻음으로써 서구의 근대적 시각은 물론 그가 오랫동안 젖어있던 외색 화풍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기창과 마찬가지로 박생광 역시 탈외색, 탈서구의 방법론으로 민화의 조형적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가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박생광은 민족의 감성을 재창조한 탁월성에 있어 한국화의 막힌 숨통을 터준 작가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렁 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화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미술가는 두렁 선생님들입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탈춤반원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두렁은 논두렁, 밭두렁의 두렁이죠. 전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통을 계승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룹인데, 이 동인들이 주목한 전통은 민화, 불화, 풍속화, 장승 등 민중적 전통이었고, 이러한 분야를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관지를 만들고 그 기관지 산그림이라는 책자에서 민중 속에 살아 움직이는 산 그림을 지향한다고 선언하였으며, 민속 미술 익히자, 민속 미술의 새로운 이해 같은 글을 통해 민화, 민예 같은 민속 미술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향한 창조의 원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단체의 리더 역할을 했던 김봉주는 지속적으로 한국 현대 미술의
심리적인 병리 현상을 치유하여 미술 본래의 건강한 모습을 회상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민화를 주목합니다. 두랑 동인들은 공동 작업을 통해 작품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동인들의 개별적 미술 세계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두랑의 리더였던 김봉준의 작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 여기서도 보다시피 뒤에 그 소나무의 표현이라든지 모란 등의 소재, 단순한 형태와 색채, 사물을 배치해서 서구적 원근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민화적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만상천하도 두랑의 대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작품이죠. 구름으로 하층과 상층을 나눠서 하층은 브루자 계층의 사람들의 그 여러 행실들을 보여주고 이쪽은 상류층은 민중들에 해당되는 대동세상을 평화롭고 같이 춤을 추고 그런 모습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 하층 나르고 이런 것들 오히려 우리가 보통 멀리 있으면 작게 표현해야 되는데 크게 그리고 이 어떤 그 역원근법이라 할 수 있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두랑 동인들은 민화의 소재나 조형성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민화의 무명성이나 제작 소비 방식의 미중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근대기에 이르된 민화 개념, 즉 개인의 창의성이나 정신적 사물로서의 순수 미술, 미술을 위한 미술에 대한 거부이고 창작, 즉 익명으로 공동 작업을 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민중미술가들이 마무리해야 되나요? 자, 민중미술가들의 민화에 대한 인식은 적극적 기질을 보낸 사람은 원동석입니다. 원동석 선생이 그 민화에 대한 글을 1980년대 초에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민화가 진정한 한국적 특성을 지닌 것이고 민화를 통해서 어떤 민족 기반을 잃은 상태, 민족의 현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민화를 재료 삼아서 뭐 작업을 하자 이런 내용의 글을 쓰시고 계십니다. 자, 결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미술계에서 민화에 대한 관심이 야나기 문예시에 의해서 촉발되었으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1959년 불가사의한 조선 민화라는 글이 기폭제가 되어 한국 현대 미술가들은 민화를 수집하고 나아가 작품에 민화적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요하게 작동한 요소는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의 정통성과 주체의식 확대를 주력하면서 민화나 무속화처럼 조선 후기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소홀하게 다뤄졌던 영역에 부각되었습니다. 김기창이나 박생호 같은 작가들의 민화 수용은 당시 우리 문화의 가장 큰 과제였던 식민지 때 문화 성산의 맥락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봉준 같은 두랑 동인들은 민화를 탈춤과 마찬가지로 민중의 예술이자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저항의 언어로 인식하여 모더니즘과 같은 기성의 미술에 대한 저항의 언어로 차용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민중미술 작가들의 인식은 평론가들과 공유하면서 더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며 신경림 같은 시인 역시 민중의 생활 기반 속에 살아 열려있는 문화, 민족 공동체의 문화 성물이라는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되고 있듯이 민화는 민중들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조선에만 존재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당시 미술가들이나 평론가들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미술가들의 민화 차용은 실질적으로 형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민화는 잡기나 액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는 그림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민중들은 소외하고도 했지만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민화의 상징적 기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김기창이나 박생광의 민화적 요소를 차용한 그림들이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유포되거나 소비되지 못했습니다. 두랑 동인들의 걸개 그림들이 집회에서 사용되었지만 이 경우 역시 민화적이라기보다는 괴물의 성격이 강하고 또는 조선시대 민화의 대중적 애호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대미술에서 민화는 개인 창작의 원천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더 이상 일반 회화와 이분법적 구조와는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